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즐겁고 또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 있어야 할 때인데 나라 안팎의 사정은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포항을 비롯해서 흰남노의 상처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와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에 시름이 큽니다. 국민을 달래고 안심시켜야 할 정치권은 오늘 이루어질 게 확실시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기소를 둘러싸고 다른 어느 때보다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이 임박한 여당 상황도 여전히 시끄럽고 무질서해 보입니다. 영상 먼저 본 다음 추석 민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핫한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보니까 이만큼 들어가 있네. 좀 적극적인 속도적인 어떤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단수 단전 상태입니다. 안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한가위 명절 연휴를 앞둔 포항은 태풍 흰남노로 인한 사망자가 9명을 넘기면서 유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의 슬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 사망자 9명 가운데 7명이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수색 작업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틀간 진행된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과 수색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이 95% 이상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주차장을 가득 채웠던 물은 거의 빠진 상태로 소방과 군당국 등은 최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내부를 육안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 안에 있던 차량 66대를 전수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 확인을 위해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구조대원 60여 명을 투입해서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요, 실종자가 9명 나왔고요. 이 중 2명만 살아서 돌아오신 건데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먼저 생존자 2명과 사망한 실종자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출구 계단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입구를 앞에 두고도 갑작스럽게 물이 차오르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 가운데 1명도 차량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 밖으로 나온 뒤에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당시 이 주차장 상황에 찍힌 영상들에서 흙탕물이 주차장 입구로 빠르게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주민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4,000나무 정도 파도가 이렇게 쳤어요. 그렇게 파도가 치면서 하더니 그냥 확 밀고 돌아버려요.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물이 거의 무릎 정도 차 있더라고. 한 10분에서 15분 상간에 물이 다 찬 것 같아요. 네, 지하주차장은 배수 용량이 크지 않아서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데다가 입구가 좁아서 구조나 대피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주차장에 물이 차면 수위만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실상은 내부에서도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밖에서 유입되는 물과 주차된 차량 사이로 흐르던 물이 만나서 소용돌이와 같은 물살도 발생해서 몸이 가누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하주차장 침수가 시작되면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문가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평지보다도 3배, 4배,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고. 물이 5배 빨라지면요. 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 자동차에 미치는 힘은 25배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기가 극히 힘들어요.
방금 영상 사진 속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휘어질 정도로 그 물의 힘이 정말 굉장히 셌다.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위험했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지하주차장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해지면서 유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슬픔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가운데는요. 평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걱정돼서 주차장에 함께 내려갔다 숨진 15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고 당시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어머니 A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던 아들에게 너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나가라고 설득을 했고 아들은 A씨와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아들을 먼저 내보낸 건 자신이 거동에 불편함이 있고 또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아들을 보내고 죽음을 각오한 채 주차장 천장 모서리 배관 위에 엎드려 있다가 당일 오후 9시 41분쯤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A씨가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A씨는 먼저 헤엄쳐 나간 아들이 당연히 생존했을 거라고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아들 어딨어라며 연신 아들을 찾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희생자 빈소가 마련된 7일 오전에서야 남편분께서 당신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우리 아이 마지막을 볼 수 있다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숨진 아들은 주차장에 내려간 뒤 급격히 불어난 물 때문에 차 안에 갇힌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운전석 문을 열어서 어머니의 탈출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변을 당한 사실도 뒤늦게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현장 주변에서요, 흙탕물로 범벅이 된 실종자 가족의 신발 사진도 공개가 돼서 또 보는 이들의 가슴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네, 이 신발의 주인은요,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출신 20대 남성 B씨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종일 아파트 단지 곳곳을 찾아다니느라 신발이 흙탕물에 젖고 해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들 B씨는 지난 4월 해병대에서 전역한 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버는 등 정말 효자 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이 B씨의 성실함을 눈여겨보다가 9월부터 정직원 전환을 결정한 상태여서 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B씨는 독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형이 두고 간 차를 물려받아서 타고 다녔고 이 차를 옮기려고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 당시 B씨 어머니는 차를 포기하고 그냥 올라와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소식을 전하는 저희도 울컥하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독도에 있던 그 B씨 형에게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무지가 쉽게 오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독도 경비대에서 근무 중인 B씨의 형이 오전 기상 악화로 뱃길이 막혀서 육지로 갈 수 없게 되자 경찰은 헬기를 급파해 가족의 마지막 길을 챙기게 도왔다고 합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B씨의 형을 태운 헬기가 독도에서 출발했고 오후 6시쯤 포항공항에 도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원래는 기상 악화로 내일 오후가 넘어서야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비극적인 재난에 가족을 잃은 만큼 장례는 치르게 하는 게 맞다는 배려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희생자들 빈소에 놓여 있는 노부부의 영정 사진도 조문객들을 올렸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린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살려내요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장례식장에 온 지인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부의 안사도는 서로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그 험한 곳을 새벽에 같이 갔겠느냐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유족은 막을 수 있었던 그 정말 어이없는 사고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숨진 노부부가 이 새 집을 분양받아서 추석 이후에 이사를 계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유족들은 화장실 2개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좋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렇게 됐다며 애통함의 말을 잊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노부부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지난 5일 오후에 건강하게 잘들 보내십시오. 건강, 태풍 조심, 안전이 최고입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는데 이것이 두 분의 생전 마지막 메시지가 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수록 정말 방제 시설이 좀 더 철저하게 잘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피해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아쉬움이 크게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포항 참사를 두고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침수를 막을 설계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기습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대비한 빗물 펌프 같은 방지 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지금 정부에게는요, 방수 그리고 배수 시설 확보 등 침수 방지 대책 설립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 또 이런 기준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적용 지역과 설비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규칙은 침수 해일 위험 지구와 5년 이내 침수됐던 지구에 한해서 지하 공간에 수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 출입구는 예상 침수 높이보다 높게 하도록 해서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배수 펌프 용량 규정은 없습니다. 사전에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갖기 어려운 규정인 셈입니다. 특히 포항 지역의 경우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요. 15개 빗물 펌프장 중 가장 큰 용량을 가진 이 빗물 펌프장이 시간당 71mm의 빗물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 내린 폭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항시는 지역 15개 빗물 펌프장을 모두 가동하고 있었지만 기록적인 폭우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천보다 낮은 지대와 또 만조록, 바닷물까지 들어차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입니다. 여름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배수 펌프 용량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흰남노의 피해가 지금 가장 큰 지역 바로 포항인데요. 포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재해가 천재가 아니다, 인재다, 이런 비판과 원성이 무성하다, 이런 보도가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론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포항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비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해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과 얼마 전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죠. 그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호우가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났기 때문에, 특히 신림동 채모녀 사건 같은 것도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도 전국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어야 돼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었으면은 좀 낫지 않나 싶고,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고, 또 하나 포항시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비책도 만들고 또 방지책도 했는데, 그러면 지진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재난 대책을 포항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대규모 이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뭐가 허술했는지, 하천 범람시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인재라는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결국에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그 천재지변의 어떤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즉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충분한 대비를 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인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을 뿐이지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요, 당시에 범람했던 그 냉천이라는 주위에 있던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 제기를 계속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어떤 과실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으로도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항 지역의 수재가요, 산업계에까지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바로 포항에 있는 세계적 철강 생산업체죠. 바로 포스코 공장이 물에 잠겨서 지금 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포스코 포항 제철소는요, 흰남노로 인한 수해 때문에 1973년 쇳물 생산 이후에 49년 만에 고로 3기 가동을 모두 휴풍 방식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휴풍은 열풍 공급을 멈춰서 쇳물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것인데요. 휴풍은 통상 5일간 가능한데 지난 6일부터 멈춘 고로는 오는 11일 넘기면은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는 10일부터 고로 3기의 순차적 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는 밝혔습니다만 포스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포스코 자체 영업 손실은 물론 그 포스코 철강과 철판을 써야 하는 건설, 자동차 등의 분야에도 부작용이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서 이제 포항을 비롯해서 이번 태풍으로 물폭탄을 받은 지역들 정말 시름이 깊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연일 태풍 피해 수습에 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는 포항 그리고 경주를 또 직접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서울에서 태풍 피해 상황 긴급 점검을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오후에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죠. 포항과 경주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에 장화를 신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직접 들어가 현장을 점검했고 주민들도 위로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역시 피해가 크다는 주민들의 호소에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사고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한 40대 남성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이번 사태가 인재냐 재해냐 따져 묻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점포 20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시장을 방문해서 울먹이는 상인을 안아줬고요. 주민 구조 작전으로 활약한 해병대원들과 함께 못 쓰는 의자를 직접 옮기기도 했는데요.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생존자가 어디 계세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빠졌나? 다 빠졌나요? 물이 지금 빠르게 여기구나 이거. 아니 이거 아직 거의 안 빠졌네. 어이구 저기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 있네. 앉았어. 좀 적극적인 속도전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단수 단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피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잡니까? 모텔 동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선 다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좀 자주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올라가서 빨리 일할게요. 우리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죠. 그제 어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도 찾았는데요. 오열하는 유족들의 손을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위로했고요. 유족들은 윤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면서 안 오신 것보다는 위로가 된다, 이렇게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포항 그리고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포항 지역을 최대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 방문에서도 주민들에게 서울로 올라가면 바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늦게 서울로 복귀한 뒤에 곧바로 포항과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할 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선 태풍 피해로 인해 가족들을 잃은 분들을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다며 눈물을 머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피해 현장을 찾아주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연대와 희망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어떤 연대와 그 희망이라는 것을 또 함께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저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모처럼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 며칠만이라도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둔 여의도 주변에는 그야말로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오늘 안에 이루어질 게 확실시돼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정치 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요구입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대표님 기소 가능성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민주당 오늘 오전 일찍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면서 거당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대응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면서 민주당도 고강도 대응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고 오늘 오전에는 최근 결성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압대책위원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나 항의할 계획이었는데 중앙지검 측에서 출입을 막아서면서 청 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사 인근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우리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들은 그것은 부당한 기소이다라고 규정하고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까?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적 부당한 편파 수사를 중지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권의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다 잡아넣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이제 부당한 기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섰군요. 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당 최고위원회와 법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9일은 공휴일이고 8일이 사실상 선거법 공소시효 만기인 날이니 이 검찰에서 다 기소하고 아마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소될 경우에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 최고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면서 검찰의 기소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비상한 상황에 돌입하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전체가 이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김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비상 대응 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제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돼서 처음 했던 말이 민생경제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먼저 어찌 보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런 손길은 아주 야멸차게 그냥 뿌리치고 지금 이렇게 무도한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 저희들로서는 이걸 통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역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 분석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고 있는 혐의가 3가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기소를 이 3가지 혐의를 다 할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할지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진술이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또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표는 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공 처장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건데요. 먼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대표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요 줄곧 그 지금 영상에서 들려드린 그 발언이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그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도요.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또 정민용 사업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주재회의에 김 처장이 참석한 바 있는 문서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미공개 사진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앙일보 유튜브와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건데요. 신 시장은 검찰이 사진 제출을 요청해서 찾아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 사진이 다량 발견돼서 이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장은 그러니까 이재명 전 시장에 의해서 은수미 전 시장까지 이제 줄곧 민주당이 차지했던 그런 곳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신상진 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의 시장이 됐는데 이 신 시장이 그러니까 사진을 검찰에 넘겼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 뉴질랜드 출장은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했던 바로 그 출장이죠. 네, 맞습니다. 고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유가족에 의해서 사진 일부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 검찰이 앞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진들을 확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자세히 규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목소리와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형이 왜 그렇게 부서장이란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건지 누가 봐도 일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기소도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시효가 내일까지인 만큼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오늘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 야당의 당대표 부부가 동시에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김혜경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을 상대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어제 검찰 소환에 응해 2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 조사에서도 지난번 경찰 조사 때에 이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 혐의의 관건은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지시하거나 묵인하진 않았는지 여부인데요. 김 씨 측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 측은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 6천 원만 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 8천 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씨 측은 계속해서 지금 저 7만 8천 원 사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또 눈길을 끕니다. 네, 어제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오늘 자신과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이와는 거리를 둔 채 그 민생 행보에만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엔 포항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은 용산역을 찾아서 추석 귀성 인사에 나선 것인데요. 물론 역대 민주당 지도부들도 명절이면 용산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나눴지만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선 만큼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고초가 심하십니까?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이 주어진 권한으로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대표님 기소 가능성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 입장 어떻게 되실까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가도 금리도 또 나라 살림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회포를 풀고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잠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추석.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야당, 그것도 원내 과반 의석으로 사실상 의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제1야당 대표 부부가 동시에 기소되는 사태가 오늘 현실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 부분을 기정사실화해서 사실상 거당적인 저항 체제에 지금 돌입한 그런 양상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공소시효 만료일과 추석 연휴가 공교롭게도 겹쳐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차례상 민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만의 위기가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위기가 됐어요. 최근에 나오는 그 보도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그 벌금을 받으면은 434억 원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사실 대법원에서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돼야 되니까. 선거법은 아시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잖아요. 20, 23심까지 6개월, 3개월, 6개월에 진행을 하니까 원칙적으로. 잘 지켜지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본격적인 위기가 진짜 시작이 돼요. 뭐냐 하면은 본안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선거법이니까 이 백현동이나 대장동 관련해서 그 선거 당시에 대선 당시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는 것인데 이 본안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4단계 뭐 상향 조정한 것, 용도 상향 조정한 것 이런 데 대해서 만약에 또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그 야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주장입니다. 여당의 주장이 네네. 있어. 네. 야당의 주장. 그렇죠. 여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사건도 지금 그 강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지금 추석에 시작을 하면서는 선거법으로 비상 상황이 됐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본안 사건으로 더 큰 위기가 민주당에 몰아닥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이고 추측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높다, 즉 기소가 될 것으로 전제하고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분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지금 휘말린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박범계 위원장이 뭔가 위원장이 돼서 지금 대응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또 같이 발의해서 정치적으로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야 당연히 말할 거 없이 수사에 대해 대응을 하겠지만 거기에 더 추가로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이 수사는 수사고 이것과는 별개로 유능한 민생 야당의 국면을 보여주자라는 또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에 나왔던 일성 자체가 민생을 챙기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민생을 야당과 함께 협치해서 함께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지만 또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경제에서 유능한 야당이다, 이런 부분들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현황과는 거리를 둔 채 연이틀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맞불 작전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양방향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 오전 어제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원내 진상규명단을 구성한다고 밝혔고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 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어제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최소한의 자위권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위권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지킨다는 얘기죠. 결국 특검법이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여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요. 김 의원은 아예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데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가 이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한 물타기 목적이라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경뿐만 아니라 감사원까지 나서서 전 정부 문제에 대해서 다 이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건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 거구나. 뭐 싸움을 하자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법조계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논란이 생길 여지가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히 특검 규모를 두고서는 과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에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서 100여 명을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공수처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특검 규모 105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관련해 오늘 아침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야당에서 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가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이다. 이런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특검 때와 비슷하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규모와 관련해서는 특검법도 법률안이기 때문에요. 일단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얼마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뭐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특검을 뽑는 절차라든지 규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김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자위권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덮거나 뭐 보호한다 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그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하게 된 것 자체가 수사가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여야에게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 야당에게 유독 가혹하고 여당에 있은 어떤 여당 쪽의 진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의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한다는 저희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사실 기소는 사법처리의 가장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을 가야 되고 재판에서 또 1, 2, 3심이 있고 그래서 아직 유죄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거당적으로 정말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만에 하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봐서 유죄 판결이라도 난다면 그때는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저희가 의견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거당적이고 초당적으로 지금 뭐 말 그대로 비상대응 체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위권이 아니고 여론전에 나섰다고 보는 거죠. 자위권을 발동을 하려면 부당한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공격을 부당한 공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도 있고 재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기소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론전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전당 그 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자 김건희 여사를 그러면 이 자위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를 지금 걸어서 특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본인들을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수사 대상이 뭐냐?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협찬, 그다음에 학력 경력 부풀리기거든요. 이것은 이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그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죠. 지금 특검을 하는 이유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특검을 가는 건데 이것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런 수사를 미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리포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을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발의를 하고 대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69명이 전원이 이 발의를 하고 하는 것은 자위권 자위권이 아니고 여론전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규모를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은 빼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 추천한 그 특검을 받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여러 가지로 이것은 자위권이라기보다 저는 여론전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정말 한껏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향후 대응 과연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아까 윤 대통령의 출국긴 발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이것과는 거리를 둔 채 지금 안팎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추석을 앞두고서 내부 인적 개편부터 일단락지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이번 인적 개편 규모는 행정관급 50여 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석이었던 정무 1 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정무 2 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또 국민제안 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 비서관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해외 홍보 비서관에는요, 강인선 대변인이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일부 비서관실을 이관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가는 엇갈립니다. 무엇보다도 논란이 됐던 일부 수석, 그다음에 검찰 출신 참모들은 자리를 지키고 실무자들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퇴색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대통령실 쇄신의 배경이 된 게 윤 대통령 지지율 악화였고 그 주된 요인은 인사 참사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작 인사 책임자인 검찰 출신 인사 그리고 총무라인 참모진들은 자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교체된 인사들의 정치권에서 온 보좌진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른바 윤핵관 속가내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출신 비서관이 3명뿐이고 그중 실제 인사를 담당하는 건 1명인데 그분 역시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관련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네, 교체 대상이 대부분 실무를 담당해온 행정관급이라는 점에서 쏟아지는 쇄신 요구를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교체된 실무진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큰 기관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강제 휴직을 해야 할 판이라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 조직을 꾸릴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느 정권이든 겪는 진통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습니다. 내각 완성에도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말에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뒤에 100일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그 사이 정호영 후보, 김승희 두 후보가 낙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현재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조규홍 현재 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 예산 재정 분야에 정통한 그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이 보건복지 분야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과제의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데다가 과거 예산을 담당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쪽에 많이 참여를 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그다음에 연금 개혁, 그다음에 보험 개혁, 건강보험 개혁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발탁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기재부 출신들이 너무 많다. 사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재부 출신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금 공석인 곳이죠.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에도 찾지를 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정호영, 김승희 이 두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안정적인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정통 관료를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지난달 8일 박순애 전 장관의 사태로 한 달째 공석 상태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역시 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1차 개편이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은 1차지만 어쨌든 더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내각을 완전히 꾸리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또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내각 완성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문회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또 찾는 것조차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실의 개편을 두고서는 왜 이렇게 실무진만 교체를 하는 거냐, 수석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인사 참사, 이른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과연 없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나름의 인사 쇄신이나 개편은 있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실무자급에서 행정관급에서 50여 명이 교체된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과연 인적 개편이다라고 보실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적 쇄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인사와 관련된 문제로 손에 꼽혔던 부분들은 이제 사적 채용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에 너무 편중된 인사가 있었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좀 개선이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M1 실무자들만 50명이나 교체가 돼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사적 채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이 또 어떻게 해명이 또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인사 개편이나 또 내각 문제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적 채용 문제나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뭐 문건 외부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 실무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무진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거 들어갔다고 해서 사적 채용 논란도 일어나고 했으니 일단 실무진을 점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실용이죠. 실용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그때 딱 4개월 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충격요법을 썼어요. 그때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8명의 수석 비서관을 전원 교체를 했거든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스타일이죠. 충격요법, 국면 전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스타일 자체가 실용이니까 실용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수석 비서관을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가장 취약한 게 부서 전체가 잘못했다고 본 게 홍보 라인이죠. 홍보수석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연령 5세 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수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석급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했고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건 실무진에서 조치를 하는 이 상황이고 또 한 가지 검찰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검찰 출신 김대기 실장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법률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은 그전에도 검찰 출신들 다 해왔고 문제는 인사기획관인데 인사기획관도 정치인 출신들은 본인의 가신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인사수석이 김외숙 수석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를 했던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총무비서관은 가령 그때도 인사비서관도 그런 식으로 했고 총무비서관을 본인과 같이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총무나 인사나 부속실은 본인이 잘 알고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사 쪽에 인사기획관 한 명 가 있고 나머지 둘은 이 검찰 출신이고 특히 이렇게 검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지금 감찰을 해서 행정관을 감찰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그것을 본연의 임무를 한 거죠. 네. 추석을 앞두고서요. 오늘 통일부가 북한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해서 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회담을 공식으로 제안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자신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권 장관은 회담에 관한 구체적 장소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오늘 제안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대북정책 어젠다 담대한 구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 정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시정하거나 고치려는 그런 노력 지금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가령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대거 폐지하거나 통합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로 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려는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행안부는 지난 7월이죠.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른바 식물 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30% 이상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어 지난 7일에는요. 그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 39% 수준인 246개를 폐지 통합한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79개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행안부는 이번에 과감한 정비를 함으로써 약 3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해온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임 정부가 시민단체 정부다. 이런 일각의 비판을 받을 만큼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과도하게 밀착돼 있다. 이런 지적이 사실 끊이질 않았죠. 이걸 시정하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지난 1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이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까지 받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규정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5월 정부가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이 총리 비서실은 공문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거라고 취지를 밝혔고요. 이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국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자체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제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읽혀집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지원을 줄여서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포 정치를 시작한 거다. 정부의 견제 세력인 시민단체들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관변단체나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다면서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시민단체 지원 끊겠다는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의 쓴소리가 싫은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의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요. 방통위가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TV조선이 관련돼 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다루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 그리고 합리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여서 저희가 여기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지난 2020년에 방통위로부터 공정성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는 이유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방통위가 심사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저희 같은 종합편성 채널은 3년에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 평가 항목인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만 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지난 2020년 심사에서 총점은 기준이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에 미달됐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제출한 뒤에 일부 실무자들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또 감사원 조사 결과 채점 당일 오전 일부 심사위원들은 이 가채점 결과를 알고 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감사원 조사에 응한 심사위원 A씨는 이 심사위원 중 한 명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오후 본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서 수정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점수 수정엔 일부의 심사위원만 관여한 것으로 이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 심사위원은 TV조선과 통화해서 이 채점 과정이 철저히 분리돼 있어서 여러 심사위원이 담합해서 점수를 고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고요. 뉴시스는 심사위원 일부가 이번 조사를 두고 부당한 감사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한 심사위원은 뉴시스에
당시 심사 프로세스를 보면 현장에 가자마자 휴대폰을 뺏기고 방을 따로 잡아서 자고 또 보안 요원이 배치돼 있었다면서 심사위원끼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나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어제 감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수사 의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언론을 쥐고 흔들려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저희가 수사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내정을 했고요.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그 안건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제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 및 정 부의장에 대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ARS 투표 결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13일 만에 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대폭 손질한 당원당규 개정 등을 거쳐서 이 정진석 후가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요.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 개인 비위 의혹으로 인한 윤리 징계에 비대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까지 지난 2달간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생 회복에 온 당력을 집중해도 부족한 때에 당이 갈등과 혼란의 모습을 보여들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혼란과 갈등을 종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로써 정진석 부의장은 새 비대위를 이끌게 됐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비대위원 임명은 추석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길을 끈 점은요,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을 해서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좀 서두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어떻게 보려니까 안 돼요, 도저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일이 가처분 신문이잖아요. 14일 그 전에 혹시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어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아직 말씀 안 예. 그래서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재형 의원님 우선 한 분만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최재형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정 부의장 같은 경우,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이제 친윤 인사로 꼽히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색채를 좀 중화하려는 의도 이런 것도 좀 엿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혁신위가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그런 기구죠.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관계도 의식한 그런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과연 전도가 순탄대로를 겪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앞서 주호영 의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막판에 연이어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구인난에 빠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충청 출신 5선 중진이자 당내 대표적인 친윤계 맏형격인 정진석 부의장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사실 정 부의장은 당초 가장 먼저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을 받았지만 한 차례 고사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다시 찾아가서 설득하고 제안을 했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필 정도로 고심을 거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정 부의장은 결국 당 의총이 열리기 바로 직전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권 원내대표와 정 부의장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할 당시에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통화도 하고 제가 3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조금 전에 3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정말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부터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정진석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이제 충청 출신이죠. 공주 쪽, 공주 부여가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5선 의원입니다. 5선의 중진 의원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아마 최다선 의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따라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직 국회 부의장입니다. 따라서 국회 부의장이 여당의 비대위원장, 사실상 이제 집권당 대표인데 그거를 맡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부의장 논란은 그 전에 사례도 있었고, 또 그 정진석 부의장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사퇴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친정 체제 비슷하게 비대위가 꾸려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오랜 인연이 있고, 물론 정치 시작하고 나서 인연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들어오는 길목을 다 닦아준 사람이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윤 그래서 또 거부를 하는 쪽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당장 14일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4일에 그 가처분 신청해 놓은 것. 그 저희가 또 이제 다뤄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단 맡았기 때문에 독배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끝이 없거든요.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비대위원장 같으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5선 중진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친정체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볼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화답을 할 차례인데, 화답을 하면서 물론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이면은 저는 그 길도 열릴 수 있다고 봐요.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가처분 결과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마지막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했던 어떤 두 사람 간의 설전들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육모방망이라든지 이런 좀 무시무시할 수 있는 공격들이 서로 간에 난무했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악연들도 있고 좀 그 악감정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되었다는 측면,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SNS를 통해서 공격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둘 사이의 갈등들, 특히 국민의힘의 비대위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공격, 서로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기 전에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인적 쇄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바로 국민의힘의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느냐, 그 부분이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방금 전인 2시에 기자회견을 갖고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하겠다, 이런 뜻을 방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물러나면서 과연 여권의 역학 구도에도 어떤 변화가, 또 어떤 부분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 순항을 하게 될지, 이 부분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 비대위의 키가 돌고 돌아서 정진석 부의장에게 갔지만요. 여러 변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정진석 호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에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심리가 1차 암초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또 한 번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새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또다시 좌초하게 되고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당 내홍의 수렁으로 빠진 가운데 새 비대위가 탄생한 만큼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정진석 부의장이 이 전 대표와 불편한 관계인 점도 새 비대위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전 대표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 행과 당 혁신위 설치 등을 놓고 육모방방이 개소리 등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한 바가 있죠. 관련해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우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 개혁, 변화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당 일각의 반대 여론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특히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자 돌고 돌아 친윤석열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의 박수 추인 방식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비대위원장 추인이 이뤄진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5명이 참석해서 명시적 반대는 1명이었다. 이렇게 권 원내대표가 설명한 바 있었는데 일부 친이준석계 의원들이 박수를 치지 않은 의원이 상당수였다라고 반발하고 나섰고요. 여기에 조경태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데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인선 과정이 꼭 이렇게만 또 박수 치고 그냥 끝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런 모습들이 정당의 반민주적인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당을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는데 그 토론이 생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악수를 뜬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당을 통합시켜내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의도 연구소에 아마 그 여론조사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좋겠어요. 여론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반발하고 나섰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걸 겨냥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문구가 적힌 개사진 2장을 올려 비판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한 걸 간접적으로 비판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서 비롯된 당 내홍 등 당무에 대해 또다시 선을 긋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윤 대통령 발언의 이 전 대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한 어록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이 당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무에 매우 관여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은 걸로 해석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곧 경선 일정을 마련을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지금 원내대표 함합형에는 4선에 윤상현, 김학용, 3선에 김태호, 김상훈, 박대출, 조혜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에서 업무를 정지당해서 사퇴를 한 5선의 주호영 의원의 추대론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난국 중에 난국이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추석은 그 자체로 항상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또 따뜻한 정도 느끼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잠시라도 일상의 걱정 잊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명절 연휴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는 쉬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